은행원 출신이시고 대출계에 오래 계신 거죠? 네, 저는 심사원 때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 대출만 했어요. 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면 1금융권에서 네. 18년을 대출계에서만 근무하신 예. 예. 상담, 예. 영업, 팀장, 상품 기획, 오. 심사 다 해봤어요.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해보셨군요. 네, 모든 프로세스, 뭐 사후 관리도 해봤죠. 독촉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채권장 보내고 연체 회수해야 되니까. 예.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대출이 되게 힘든지 알고 있는데 대출을 못 해줘서 힘든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았어. 네, 네. 요즘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요즘 그렇죠. 네. 요즘에도 대출 관련 문의가 많습니까? 일단 양적으로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굉장히. 네, 제가 블로그에 그 한 달에 한 번 그 댓글 상담을 받거든요. 예. 예, 한 달에 한 번 딱 공지 올리면 댓글을 주르르 주시는데 10분에서 한 15분? 네. 그 장이 한창 좋을 때는 뭐 한 10분 만에 다 마감이 됐어요. 10분 만에. 10분 만에 댓글이 주르르 오니까. 근데 최근에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루가 지나도 10개가 다 안 차요. 그래서 체감상 제가 느끼는 게 관심이 많이 멀어졌구나. 특히 장이 꺾이면 일단 대출 받는 거에 대한 허들이 생기고 또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한 달에 2번으로 넓혔습니다. 근데 반면에 양은 줄었지만 질문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되게 디테일해요. 이분들은 뭔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나 실거주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내가 궁금한 거를 날카롭게 다듬어서 질문을 주시는데 질문이 거의 한 10줄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공감되고 제 감정이입이 되죠. 그래서 저도 댓글을 한 바닥을 또 드려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오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질문이 디테일해야지 답도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현구님 블로그 이름은 뭐예요? 뭘로 검색해야 돼요? 네이버에 숀군 치면 예. 상단에 숀군의 핀 스토리라고 나와요. 핀 스토리. 돈 이야기, 파이낸스, 핀 스토리. 핀. 현군의 핀 스토리. 예. 대출 네. 문의하실 때 네. 대출 문의하신데 이제 대상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담보물 있을 거 아니에요. 담보물. 열에 8분 정도는 아파트고요. 여전히. 아파트? 예, 아파트고 아파트 그 구입하는 목적이 실거주가 좀 더 많고요. 요즘은. 네네. 예. 투자자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허들로 아파트 추가 구입은 어려우니까 그렇죠. 실거주분들은 갈아타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무주택인데 금리 때문에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그럼 둘은 뭐예요? 둘. 열의 둘은 투자자분들이죠. 투자분들.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실 투자자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자금줄이 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랐어요. 전세금 인상을 기대했는데 때아니 역전세가 터지고 타들어가 지금. 예, 그다음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들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금 계획을 짜야 되는데 뭘 사고는 싶은데 내 물건으로 대출이 더 나오느냐 이 질문이 한 열에 하나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비주택으로 여전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비주택. 예, 상가, 땅 아니면 건물 쪽에 대출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댓글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형구님께서는 비주택 쪽에도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예. 사실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 어렵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용어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출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았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막 이제 뭔가 집을 사실라 그러는데 대출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LTV니 DSR이니 뭐 막 눈이 빙글빙글 돌아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LTV, DSR 네. 이런 게 뭔지 설명 좀. 예.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LTV는 부동산으로 기준을 하면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환산한 거예요. LTV. 그래서 LTV가 60%다.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LTV 60이니까 6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율,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LTV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땅의 가격, 상가의 가격. 그럼 LTV 몇 프로 나와요? 그게 다 이제 대출이 가격 대비 얼마 나오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정 지역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규제 지역과 비규제가 아닌 거에 차이가 있고 또 현재는 그 대출 받으시는 분의 주택 수에 따라서 또 비율을 차등저등을 하니까 지금 사실 되게 그거를 도표로 그려보면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일단 주택 수에 따라서 다주택은 LTV가 규제 지역은 제로라는 얘기는 대출이 전혀 안 나오는 거고, 예. 내가 무주택, 1주택에 따라서 LTV가 차등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규제 지역만 그게 적용이 되지 비규제로 가면은 다주택자도 LTV 60%만큼 아파트 살 때 잔금 대출이 되는 거죠. 현재는. 그러면은 무주택자는 몇 프로예요? 무주택자는 비규제면 70%고 네. 규제 지역으로 들어오면 투기 지역은 40%, 조정 지역은 50%.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진짜 서울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그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맥스로 나올 수 있는 게 네. 5억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있지만 5억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다. 그래서 이제 5억 나온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쵸. 이걸 깎아 먹는 요소들이 이제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개인적인 거는 다 제외하면 DSR이라는 게 이제 그걸 맞아요. 깎아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렵더라고요 일단.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DSR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상환 능력만큼만 대출 받으세요. 상환 능력만큼만. 그래서 이 상환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그 상환 능력을 대출 받는 사람이 그냥 판단했어요. 내가 소득이 적지만 나 아껴서 저축해서 대출 많이 받을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은 의욕치가 반영이 돼서 대출이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집 사는데 소득이 뭐 연봉 5천이야. 근데 나는 대출을 한 3억 받고 싶어. 아껴서 할 거야. 그러면은 은행에서 나 3억 받겠다고 그러면 LTV도 높았기 때문에 대출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상환 능력의 판단을 이제 은행으로 넘어온 거예요. 은행으로 넘어와서 의욕치로 내가 연봉이 적지만 대출 3억 받겠습니다 하면은 은행에서는 3억은 어렵고 한 2억만 받으세요 한 게 DTI야. DTI. 그래서 은행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DSR은 뭐냐? 그 판단을 금융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금융당국에서. 그게 DSR. 전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40%로 다 일률적으로. 처음에는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채무자가 많이 받았는데 그건 안 되고 이제 은행에서 판단을 하고 지금은 금융당국에서 당신이 많이 받고 싶어도 소득 비율에 따라서 신고한 소득에 따라서만 대출 받을 수 있다. 그게 상환 능력. 그래서 DSR.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다주택자라고 해도 뭐 비규제 지역에 뭐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이 DSR 때문에 다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DSR이 전국을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 10억짜리 사면 DSR이 40%니까 아까 LTV 50까지 나온다고 그랬고 맥스 5억인데 5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